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면접 강의라는 정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교육공무직 면접 특강입니다. 교육공무직에 초점화되어 있고요. 오로지 교육공무직 수험생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것만 알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잘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일반 공무원들 일행직이나 아니면은 국가직, 지방직을 위한 면접 강의가 따로 있는데요. 이 강의는 교육공무직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교육공무직 시험은 1차 시험은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다르죠. 자소서 등 또 서류 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2차에 최종적으로 면접으로 합격하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소양 평가가 있죠. 직무 능력 검사 등을 포함하여서 소양 평가를 통해서 결국 또 이제 최종 2차 면접으로 최종 합격을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통적인 것은 마지막 관문이 면접이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육공무직 준비하시는 분들, 물론 직렬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교육복지사, 특수교육실무사, 간호사, 돌봄전담사, 전문상담사, 시설관리원, 임상심리사 등 교육 행정사도 교육실무사, 교육실무 이렇게 이제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요. 이렇게 다양한 직렬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적이고 핵심적이며 그리고 실제 교육공무직의 기출 문제, 면접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여러분에게만 제공해드리고 공개해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교육공무직의 역할, 공통적인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협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협력하는 겁니다. 결국 업무를 분담하면서도 선을 넘지 않는 적절한 경계에 놓여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라는 그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거죠. 우리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전문가로서 경력자로서 그래서 역할을 다 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함께 일을 나누는 것, 협업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공무직과 관련된 앞에서는 특별한 강의들이 따로 있었죠. 관련 강의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인성검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 업무 이해하기와 관련된 이론들, 또 2022 개정교육과정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했었고 교육공무직 관련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관련 강의를 통해서 따로 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제 면접에 딱 집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결국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학교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전문 지식, 우리 직렬과 관련된 무엇보다도 전문가로서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또 결국 교육 공무직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학교에서 결국은 업무를 하는 곳이라 공문서와 관련된 이해 심지어는 공문서에 들어가는 양식들, 문장 부호와 관련된 띄어쓰기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또 민원응대, 갈등 상황 해결입니다. 물론 이제 정말 민원 처리는 지금 최근에 공무원을 비롯해서 가장 좀 곤혹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보디캠을 통해서라 또 촬영도 되어 있고 또 인권이라고 하는 게 뭐 민원인들만이 아니라 실제 공무원 또 교육 공무직으로서도 우리도 존중받아야 하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갑과 갑인 거잖아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 응대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그게 지나치게 낮추어서 뭐 저자세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교권이라는 것도 지켜주어야 할 교권도 존중되어야 하고 그 위상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원응대 또 갈등 상황도 그렇습니다. 직장 내의 갈등이 또 은근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갈등 부분들을 내적인, 외적인 갈등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말 정확한 매뉴얼들도 있어야 하겠죠.
자,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17개 보통 시도교육청 이런 말들 많이 쓰기도 하는데 결국 각 교육청과 관련된 홈페이지 반드시 들어가셔서 그래서 교육 정책과 관련된 비전이라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5대 교육 정책 이런 식으로 슬로건을 정해 놓은 것 반드시 문제로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에 대한 이해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하고요. 자, 이런 교육공무직은 어떤 분들이냐? 교육공무직의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제가 항상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면접이죠. 자, 면접은 얼굴 면자에 접할 접자. 말 그대로 얼굴을 접하여서 보는 시험이 되겠죠. 자, 서로 대면하여서 만나 보기 때문에 물론 대면도 있고 비대면도 코로나 때는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면접 시험이기 때문에 면접 시험은 직접 만나서 인품이나 언행 따위를 평가하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국어 사전에 정의된 면접 시험이고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입니다. 인성이고요. 교양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아우르는 것이고요. 또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당날에 신언서판이라고 하는 관리를 등용하는 4가지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 몸이라는 거, 건강해야 된다는 거고요. 언이겠죠. 역시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구술면접이 되는 거니까요. 화려한 언변이거나 말재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됨됨이 또 그러면서도 묻는 의도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 빠르게 막 급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천천히 말을 하는 동시에 다른 뇌에서는 또 생각을 해야죠. 내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시작하고 끝을 맺을 것인가. 이 모든 순서들까지도 차분하게 정리가 지금 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는 글이라는 이야기죠. 역시 논술 시험 이런 것도 있듯이 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판단력, 신언서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면접 시험은 지금처럼 2가지 인품이라는 것 또는 언행 등을 이제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결국 이제 면접 시험에서 누군가는 합격하고 누군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최종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하는 당위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합격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인을 위해서 우리는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정해지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들이 결코 낭비되지 않고 또 아깝지 않도록 저도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2023년 YTN 기사였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결국 지금 공무원 전체 시험의 면접의 변화가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직 면접에도 결국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자, 소통과 공감을 1순위로 해서 공무원 면접 시험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의 5대 평정 요소가 공식적인 채점표입니다. 자, 그러나 2024년부터는 면접의 평정표가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건 비슷해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래서 올바른 인재상, 바람직한 인재상에 맞추어서 결국 변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4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결국 평가 요소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공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4대 평정 요소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 물론 이제 하나씩 묶어보면은 소통과 공감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또 강조하는 게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꼰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라떼라는 말을 남발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소통, 결국은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일방적인 장유유서라든지 상명하복 등에 의해서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는 그냥 막 들어줘야 되고 상사의 말이라면 그냥 똑같은 말 그대로 리바이벌, 계속 되풀이되어도 들어줘야만 하지만 지금은 소통이라는 거죠. 주었으면 받아야 되는 거고 경청 능력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기, 듣기라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자, 역시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어. 다 함께 느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는 정말 아우 누르듯이 너가 뭘 안다고 그래? 아니면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를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각각의 개인이고요. 각각의 주체적인 어떤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우리는 공감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이와 상관없이, 경험과 상관없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맞아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랬어. 이렇게 공감해줘야 하겠죠. 자, 두 번째 헌신과 열정입니다. 교육 공무직에 또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지 대계이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면서 또 어떤 한 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좋은 선생님의 기억이 또 평생 가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또 나쁜 선생님, 학교 현장에서 만났던 어떤 안 좋았던 기억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평생 악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헌신하겠다는 마음. 물론 내 한 몸을 바치는 거죠. 드리는 거죠. 뭐 교회에서 돈을 내면 헌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다시 내 한 몸을 바치겠다. 헌신하겠다. 물론 공무원들 중에서는 경찰직, 소방직, 사회복지직, 우리도 사실은 뭐 교육복지직도 있습니다만 또는 특수교사 이렇게 돌봄에 대한 그런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헌신하겠다는 마음들이 공무원에 그리고 공무직에 모두 적용되는 평가 항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열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뭐 열정이 식는다는 것, 그것은 젊음이 아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요. 뭐 열정은 한순간에 어떤 호기심이거나 잠깐 뭔가를 했다고 열정이라고 하지 않죠. 저도 좋아하는 제가 만든 말이지만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열정이다. 한결같은 열정이다. 그러니까 어제의 열정은 열정이 아니고요. 오늘의 열정.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의 열정이 필요해서 한결같아야 되네. 1년 동안 내내 열정적이야. 10년 동안도 열정적이어야 되고. 언제나 젊음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열정, 변함없는 열정이라는 것이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죠.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채.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텐션이 조금 높아야 된다는 거죠. 막 올렸다가 막 뚝 떨어졌다가 어떨 때는 막 침체되고 우울해 있거나 이렇게보다는 이게 텐션이 약간 안녕하십니까 보다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반갑게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하고자 있는 일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화살처럼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 창의와 혁신입니다. 자, 그 이제 미래에 관한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 관행이라는 이름의 악습이나 구습 등이 있어요. 뭔지 모르는데 옛날부터 해온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사실 가장 보수적인 뭐 예를 들어 어떤 군대 이런 곳의 관행들이 엄청 많고요.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래 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19세기의 어떤 현장에서 20세기의 선생님과 21세기의 아이들이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아니면 예전의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좀 노후화되어 있어요. 좀 구조적으로 잘 바뀌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다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로부터 선생님들이 해왔던 일들 이렇게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업무는 뭐 더 늘어나죠. 사실은 더 늘어나고 잡일이 사실은 많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19세기의 어떤 현장이죠. 20세기의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벌써 학생들하고 그 눈높이가 잘 안 맞아서 갈등이 생기기도. 특히 스마트폰 세대들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뭐 사진으로도 찍고 동영상 촬영하고 신고한다고 그러고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걸 좀 악용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내려갈수록 초등학교 뭐 특히 심지어는 뭐 유치원 더 영유아 있는 그런 보육원 이런 데서 그런 갈등들이 종종 생기죠. 부모님들과 또 부모님들은 소중하니까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더 소중해서 애지중지해서 과잉 관심을 좀 갖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일 그리고 이제 기존의 것과 달라지는 혁신적인 인사혁신처, 인혁처라고 하듯이 바로 모든 일들이 이제 새롭게 달라지는 피의 색깔까지 바꾸어라. 푸른색으로 색깔까지 바꾸라고 했던 뭐 삼성의 이야기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국은 좀 더 열정적인 피, 젊음의 피, 새로운 피 이런 게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8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와 혁신, 그리고 마지막이 윤리와 책임이었군요. 자, 이렇게 소통과 공감, 헌신과 열정, 창의와 혁신, 마지막 윤리와 책임. 그래서 여러분도 이 단어들, 이 구절들을 계속 되풀이해 줘야 돼요. 면접 때 이 표현을 써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학교 업무 중에도 부정청탁 금지법, 이 청탁과 관련된 이야기들 우리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런 걸 이제 사례로 많이 준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엇과 관련이 되느냐? 윤리와 관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의무들 관련해서 최소한 6대 의무, 8대 의무 확대하여 우리가 13대 금지조항 포함과 금지조항 5대 포함하여 13대 의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 공무원으로서도 꼭 필요한 청렴의 의무 이런 게 이제 결국 윤리와 관련된 한 번 더 결과의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잘하는 용두사미가 아니라 활용점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공무원의 4대 인재상이자 우리 공무직이 또 나아가야 할 방향 지켜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평정 요소와 앞으로 이제 2024년부터 앞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이 인재상을 결합해서 어느 하나를 버리지는 않아야 되고요. 결합해서 면접 때 활용된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2024년부터 공무원의 면접 시험이 달라지며 자, 아까 이야기했던 세부 평가 항목들, 평정 요소들이 이제 4가지 인재상에 맞게 전면 교체될 거라고 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2024년 또 그 이후에도 대비하면서 항상 제가 첫 번째로 시작하는 시사적인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겁니다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그중에 제가 2개의 단어만 한번 국어사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소통과 공감이라고 했어요. 자, 뭔데 소통이라는 것이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해야 하는 소통할 소에 통할 통이 된 거고요. 또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어떤 인간관계에서 친밀하고 신뢰가 쌓여 있을 때는 작은 일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려니 해요. 나의 부족함도 친구의 부족함도 서로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을 때는 이제 작은 것 하나가 엄청 예민하죠. 자꾸 거슬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다 주기 싫은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받은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막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국은 뜻이 서로 통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의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들이든지 간에 필요한 해결책이면서도 하나의 전제예요. 상호 신뢰의 바탕을 두면서 소통하는 거죠.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잖아요. 상호 신뢰의 바탕을 둔 항구적인 평화가 되어야 되는 거. 그런 게 이제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과의 소통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나와 바깥의 나와도 잘 소통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 또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의 우리 개인의 역할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니까요. 자, 공감 역시 한 가지. 그러니까 다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공감이 되겠죠.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해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바로 공감 능력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공감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공감하지는 않아야죠. 예를 들어 불법적인 것. 비리 이런 것들은 안 되죠. 그런 거는 어떤 상황을 잘 보고 대화를 통해서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정확하게 불법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고치도록 개선하고 그게 안 됐을 시에는 다른 상사들과 대화를 하거나 동료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나의 옳음을 먼저 확인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설득을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그럴 때는 결국은 마지막 방법들 뭔가 정말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사에게 지금 이 상황의 어떤 불법성, 위법성을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것. 근데 처음부터 신고한다. 처음부터 고발한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데요. 그것은 저는 어떤 체계에 대한 먼저 공감이 필요해. 이 시스템에 대한 공감 이렇게 왔겠구나. 솔직히 나랑은 좀 맞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맞지 않는다 해서 막 면직하고 그만두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결국은 무기직, 정규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으로서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고 권리와 의무 당연히 우리가 다 공감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소통과 공감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도 매우 중요할 것이 꼭 이 단어들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의 아쉬움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이 안 나기도 하죠. 당황하기도 하죠. 뒤늦게 끝나고 나오니까 이 말 했어야 되는데 하고 막 후회가 밀려오죠. 그래서 미련이 남죠. 그리고 막 눈물로 이제 막 그날부터 막 나 이거 면탈인가 봐. 이거는 정말 큰일 났어. 나 광탈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도 않아요. 면접 조금 못 보더라도 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정에서 실망하고 스스로 막 낙담해서 면접 중간에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저 포기할래요.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래서 역시 우리 공무직을 위한 면접의 20대 팁, 20가지 팁을 제가 주는데 그 마지막이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소통과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하여튼 제가 이제 생각하는 면접은 스킬이나 아니면은 즉흥적인 어떤 임기응변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달달 외워서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쓰는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저 역시 많이 실제 모의 면접들을 보고 면접관으로서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지도하면서 볼 때 많이 느낀 게 학생분들이 수험생분들이 진짜 많이 변합니다. 면접 때. 필기는 그냥 어떻게 책 보고 시험 잘 보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면접 준비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뭔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가? 사실 생각해 보면 어때요? 조금 다 부족함을 느껴요. 특별히 내가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좀 미흡한데 내가 최고의 선택이거나 최선의 선택보다 차선의 선택으로 선택하시는 분이 또 많이 있거든요. 공무직은. 그래서 결국 경험도 많고 나이도 좀 있으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고 요즘엔 뭐 연령대가 20대까지도 충분히 내려와 있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고퀄리티의 고스펙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되게 치열해 생각보다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접 준비를 하면서 근본적 변화가 와요. 꼭 되고 싶다.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은 단순히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지식도 있어요. 직렬에 대해서 정말 지식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직렬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전문 능력을 묻는 거니까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되고요. 이제 공통 질문들도 있겠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돼. 스스로에 대한 변화. 그래서 막 안에서 막 뭉클한 게 솟아와야 돼. 진짜 꼭 되고 싶다. 처음에는 그냥 적당히 어떻게 하려고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했지만 이미 1차를 통과하고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꼭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단순히 머리로만 공부하지 말고 가슴으로, 심장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뜨거운 피, 그 패션, 열정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피가 식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교육공무직 면접에 관한 정확한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면접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면접은 응시자가 착석 후 면접위원 3인이죠. 물론 뭐 지방직, 국가직 이런 이제 공무원 면접들이 일반적으로 달라요. 2인 1조 이런 면접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3인 1조인데 이제 교육공무직은 3인 1조라고 보아야 하겠죠. 면접위원이 3명이 되고요. 이제 내가 한 명 면접자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각각 면접 평정표가 있으니까요. 평정표상의 평정 요소, 5대 평정 요소라고 했어요. 별로 면접 시험 결과가 평정이 됩니다. 평가해서 이제 정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 중에 응시자가 이미 답변을 마친 문항은 앞 문항으로 되돌아가서 보충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바로 여러분들이죠. 응시자 입장에서 자, 이제 답변을 마쳤고 자, 다음 문제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이제 질문 못한 거, 답변 못한 거 생각이 났는데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법률도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들이 있듯이 거슬러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시간 제한이 있고요. 물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평정이 완료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기 전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미 문제가 넘어갔을 때에는 다시 지나간 것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다. 다만 다음 버스가 새로 올 뿐이겠죠. 자, 두 번째. 자, 질문 및 답변 시간은 응시자당 10분 내외 최대 13분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실 10분 내외라고 하면 정말 잔인하죠. 10분의 인생이 결정이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당락도 그 무수히 많은 과정 속에서 연습 시간 속에서 결국 최종 당락이 되는 거니까요. 10분 내에 질문할 수 있는 거 최대 5문제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차근차근 5문제가 아니라 결국 50문제, 500문제, 5000문제 준비한다 생각을 하고 나만의 콘서트다. 나만의 오디션인데 나는 말 그대로 요즘 학생들이 많이 쓰는 개당당하다. 난 당당하다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답변하시면 돼요. 다만 자신 있때 온화한 표정은 잃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자신감은 이때 또 겸손하게 아이 콘택트 하면서 면접관의 눈을 정말 좀 신뢰하는 눈빛으로 존경하는 눈빛으로 내 몸이 막 앞으로 향해 가는 것처럼 실제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서 면접자와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정말 전문적인 차분한 그런 대화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최대 13분 정도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면접을 보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짧았다 이렇게 말해요. 뭐 예를 들어 한 7분 정도, 7, 8분 정도. 그리고 딱 시간이 되면은 땅 하고 땡 하고 또 종소리가 바로 앞에 이제 놓여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초과하면은 더 이상 이제 안 되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도 해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도 또 주변에서 똑똑 밖에서 막 두드리기도 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라는 안내를 해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뒤에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연쇄적으로 밀리면 안 되겠죠. 자, 면접관 3인이라고 했잖아요. 응시자 1인이겠죠. 자, 이제 면접관과 응시자 사이의 간격은 2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자, 2m니까요. 결국은 살짝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바짝 있게 들어가서도 안 되겠죠. 하지만 목소리는 좀 또박또박 말하더라도 들릴 수 있도록. 의외로 가장 우리가 이제 최악의 요소들이 많지만 의외로 목소리가 작으신 분들이 있어요. 벌써 그게 이제 자신감 결여, 준비 부족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성격이 원래 내성적이라서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이에요. 이런 거 안 돼요. 시험이잖아요. 시험은 가장 최고의 컨디션으로, 가장 최고의 준비 자세로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목소리도 크게, 입모양도 크게, 고개 숙이지 말고 허리 구부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차분하게 침착하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간격은 2m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사실 국가직 같은 경우는 무슨 뭐 킨텍스 같은데 몇 이런 데서 실제 면접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일산에서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데에서 보면은 칸막이로 돼 있기 때문에 엄청 좌우가 시끄러워요. 엄청 좌우가 시끄러우면 어떻다고요? 안 들려요. 그래서 더 크게 말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면접관이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또 이 칸막이 밖에서도 또 여기서 소리 크게 안 해. 그럼 나도 크게 해야지. 서로가 막 약간 소음처럼 들리기도 한데 그런 게 외적으로 신경이 분산되기도 하거든요. 교육공무직은 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m 간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내 목소리가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이냐를 계속 생각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질문인데요. 자, 질문은 대체로 5문제라고 했어요. 자, 대체로기 때문에 저는 6문제 물어보던데 7문제 물어보던 이러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자, 공통 3문제. 그리고 전문 영역. 당연히 전문 영역이 직렬과 관련된다는 거겠죠. 2문제. 이렇게 답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채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제 우리 교육공무직은 채점표가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상, 중, 하 형태처럼 당연히 우수, 보통, 미흡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공무직의 답안지를 제가 실제로 보았더니 5단계로 되어 있어요. 5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그리고 매우 미흡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점수 차이 자체도 16점이나 차이가 나요. 이게 뭐냐면 변별력이 있다는 거죠. 물론 또 다른 시험들에 의하면은 막 소수점까지도 채점한다 이런 말들도 있긴 한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4점 단위로 지금 5개의 단계로 나누어 놓았다라는 것은 변별력이 있어요. 총점을 보았을 때 때로는 정말 1, 2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아니 내가 왜 미흡이야 이해가 안 돼 이럴 때도 있어요.
혹시 이거 뽑기 운이냐? 면접관에 따라 변수가 있는 거냐? 내가 재수 없어서 떨어진 거냐? 이제 이런 불만들이 아쉽게 안 되신 분들은 약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게 떨어지신 분들도 있어요. 되게 잘 봤어요. 그런데 안 됐고요. 못 봤어요. 떨어질 것 같아요. 저 기대 안 해요. 근데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평정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우 우수면 20점, 우수면은 16점, 보통이면은 12점. 자, 그리고 이제 위험한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들어가면 8점이나 4점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본데 이제 이 좌석 배치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3대1 면접으로 보았을 때 지금처럼 좌우 중간에 세 분의 면접관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제 면접자, 응시자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2m 이상 이제 간격이 벌어진다. 간격을 벌어두고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보통 누가 면접관이냐? 자, 공무원 기준으로 본다면은 국가직, 지방직은 4급, 5급이 많은데 여기 이제 5급, 6급 정도의 공무원들이에요. 자, 교육청에 주로 근무하는 5급, 6급 공무원과 자, 그리고 교감이나 아니면 장학사와 같은 역시 교육.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다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직렬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직렬은 딱 한 분 정도가 들어가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뭐 영양사 이렇게 들어가시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정말 특수실무 무슨 교사, 교육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자, 하여튼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이 표방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평생교육이라는 말도 쓰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도 쓰죠. 교육이라는 것의 효과가 평생 간다고 하거든요. 긍정적인 영향도 평생 가고요. 부정적인 영향도 평생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그러면서 교육의 그 대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또 진심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성실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 분이 들어갑니다. 3일 1조가 되는 거라서 변수를 최소화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괜히 막 변수가 있을까 봐 걱정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매뉴얼 있고 정답표, 채점표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 면접의 이제 5대 평정 요소라고 했을 때는 공무원에는 이제 세 가지 상중하로 되어 있고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공무직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5대 평정 요소는 똑같은데 공무직으로서 요거 하나 이제 바뀐 거고요. 그리고 아까 5단계로 나누었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점수로 매우 우수의 20점, 우수의 16점, 보통 12점, 미흡의 8점, 그리고 매우 미흡의 4점에 되어서 무려 16점이나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가장 최선은 정말 다 매우 우수를 받는 거죠.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매우 우수를 받는 거고. 이 5대 평정 요소와 관련된 것은 다른 일반 공무원 면접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설명하되 공무직의 이야기로 한 번만 다시 언급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공무직으로서 정신 자세입니다. 로서라는 것도 우리가 평소에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로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말이죠. 자격인 로서와 수단 방법인 로서는 구별해야 되죠. 공무직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사람으로서 할 때는 로서라고 하는 자격이 되어야 하고요. 칼로서, 연필로서 이런 거는 전부 다 가지고 수단 방법에 이제 로서의 조사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사실 거의 다 있겠죠. 결국 필기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아니면 수행평가 그 이외의 다양한 자소서 이런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공무직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정신 자세가 분명 무장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건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왜 거의 다 비슷해. 모르겠는데 그냥 써봤어요. 이런 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우수, 매우 우수 쪽에 가겠죠. 웬만하면. 자, 전문 지식에는 이제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아까처럼 공통 질문, 세 질문을 대체로 이제 소양과 관련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지원 동기 할 수 있어요. 자기소개 1분 해보세요 할 수도 있어요. 장단점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문 지식은 차이가 있겠죠. 가장 최악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 들었습니다. 더 다음에는 준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해봤자 모른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전문 지식에서 우리가 모르지 않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점수의 변별력이 좀 생길 거고요. 자, 또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그 논리성이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능하면 또박또박 이야기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차분하지만 속도도 빨랐다, 조금 느렸다 조절하는 부분도 있기도 해요. 강조할 때는 강조해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말도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거 해야 돼. 의사 발표에 있어서의 정확한 핵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들이 나와야 돼. 3대 구체적 진술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 제시. 왜냐하면 이런 거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돼. 그게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 하셔야 돼. 예시 제시하셔야 돼.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뭐 면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언제나 왜냐하면이라고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이유는 아니면은 그 요인은 원인은 뭐 이런 것도 좋아요. 아니면은 때문에 뭐뭐하기 때문에 하면서 우리가 때문이다라는 서술어를 쓸 수도 있고 때문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의 변화를 주되 의사 발표의 정확성 제발 또박또박 말해주세요. 말끝을 흐리지 않아야 돼요. 그야 이렇게 기어 들어가듯이 입을 너무 조그맣게 벌려서 잘 안 들리게 마치 무슨 모기 소리처럼 앵앵거리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원래 그런데요. 하지만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입을 크게 벌리고 뉴스 보시고 아나운서들 말 따라 하시고 발성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요. 발음도 신경 써야 되겠죠. 자, 논리성까지 적절한 뒷받침 진술 알겠죠? 구체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예의, 품행, 성실성 있겠죠. 사실 어떻게 예의를 갖추지 않은 채 인사해야 되겠죠. 30도에서 45도 정도로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가 약간 공손할 정도로 해야 되겠죠. 또박또박 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경우에 따라 악센트 줘가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예의도 있고 품행도 있고 성실할 겁니다. 변별력이 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하지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발전 가능성이지만 아까 우리 창의적이다라는 것이 새로운 4대 평정 요소에 분명히 있었잖아요. 창의와 혁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기존과 다른 답, 너무 교과서적이고 형식적인 답보다는 좀 새로운 답. 저는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라든지 물론 무조건 막 기존과 달리 기존의 거는 나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면접관들이 다 그 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긍정은 하면서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의 개선이 필요하고 또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신하다라는 거는 진짜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단어거든요. 어휘의 참신성, 문제 해결의 참신성, 대안 제시의 참신성, 근거의 참신성, 뭐 되게 참신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창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자, 의지력 어떻게 한다고요? I can do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열정이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변함없는 열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한결같이 뭘 해왔다거나 오랫동안 저는 변하지 않았다거나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실 내포하면서 하는 거. 자, 중요한 게 발전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소서에서도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자기 개발이라는 것도 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할 것이냐라는 거.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더 공부해야 되겠죠. 더 연구해야 되겠죠. 더 뭐 자격증도 따야 되겠죠. 더 컴퓨터 활용 능력, 컴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외에도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워드라든지 뭔가 이렇게 내가 컴퓨터와 관련해서 더 지금 더 알아보고 싶다. 재밌다. 책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걸 좋아한다. 라는 걸 자꾸 또 어필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부터 예측 가능성부터 마지막에 발전 가능성까지 이 모든 것들이 5대 평정 요소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아까 그 이외의 새로운 인재상도 추가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소통과 공감이라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창의라고 하는 것이 윤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하겠죠. 자, 이게 여러분에게 모두 매우 우수. 물론 매우 우수 20, 20, 20, 20, 20 이렇게 해서 100점이 되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 우리가 미흡만 아니라면. 근데 미흡에 제일 우려되는 게 뭐라고 했죠? 전문 지식. 이 전문 지식. 아니면 발전 가능성 언급이 없는 거. 예, 현재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특히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회? 결국은 고령화,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
교육으로서의 그 교육 대상자들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어떤 교육의 대상이 좀 더 넓혀지기도 해요. 뭐 대학 같은 경우도 그냥 정말 우리가 20대 내국인의 대학생 이런 인식이 별로 없어져 가고 있어요. 중국인을 비롯하여 외국인 대학생들도 많고 심지어는 20대가 아니라 뭐 평생교육, 사회교육이라는 걸 강화하면서 대학들에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유치합니다. 밤에도 수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의 대상이 너무 막 작은 아이들, 나이가 적은 그런 뭐 키도 작고 체구도 작고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교육도 미래에 대한 방향이 좀 바뀔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자, 이렇게 교육 공무직과 관련된 5대 평정 요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떨 때 매우 우수를 주는지 실제 채점 내용의 사례입니다. 이거는 실제 답안지입니다. 실제 답안지. 자, 이게 이제 5가지가 있어요. 물론 어떤 것을 잘했을 때 매우 우수하다라고 이제 아까 20점을 주겠다는 건데요. 첫 번째, 덕목 및 실천 방법에 대한 설명이 매우 우수했다. 그러니까 뭔가 덕목을 말하라고 했어요. 교육 공무직의 덕목. 그럼 아까 다 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다 했던 것 중에 그래서 대화도 해야 돼요. 소통도 해야 돼요. 공감도 해야 돼요. 헌신도 해야 돼요. 열정도 있어요. 창의도 있어요. 윤리도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에요. 그런 게 갖추어지는지를 채점에서 채점관들이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말을 해야 돼요. 오피셜. R을 원하면 R라고 말하고 어를 원하면 어를 말하고 O를 말하면 O를 말해야 되는 거죠. O를 원하면 그렇듯이 덕목에 대한 설명이 매우 우선. 아니면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무엇이라는 것도 필요한데 그 무엇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우리가 자꾸 그 2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이것입니다. 이렇게 끝내는 분들이 많아요. 단답형으로.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위축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막 뒤통수 그건 잘 경험해보지 않아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실천 방안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이야기. 원인은 뭐고 대안은 뭐가 있느냐. 해결 방안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실천 방안도 일단은 그게 2가지겠죠. 개인적인 측면도 있어요. 아니면은 사회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천 방안 중에 개인적이라는 것이 약간 자발적인 거거든요. 의식적인 거예요.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실천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사회적이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법적, 제도적 또는 약간 강제적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방법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2가지. 물론 방법을 막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일단 큰 틀은 2가지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누기가 좋아요. 대내적도 대외적도 미시적도 거시적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해결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결 방안의 체계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면접관들이 좋아하십니다. 아, 나름 체계가 있구나. 다양한 방향으로 대답을 하고 있구나. 근데 다양한 방향이 아니라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막 올인하고 막 한 가지 하다가 시간 없어가지고 2가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2번째. 상황 대처에 대한 방법. 계속 뭔가 방법을 잘 했느냐는 거예요. 똑같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가지. 알겠죠? 무조건 2가지 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개인과 사회만은 아니에요. 자, 교육도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도 있어야 되겠죠. 가정도 있어야 되겠죠. 사회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과 또는 가정과 사회에서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19세기 교육 현장이 아니면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학생들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덕체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기도 했지만 이런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3가지의 관계.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사회에서는 또 어떤 제도. 아까 사회 나오면 제도예요. 어떤 시스템이죠. 잘 갖춰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을 결국 체계적으로 나누되 상황을 주고 그 상황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특히 갈등 상황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럼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니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비적인 대책이 있고요. 아니면은 사후적인 대책이 있죠. 유비무환이라는 게 있고요.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래도 뭔가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절충안을 도출하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대처 방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방법. 그런 제시 방법들이 매우 우수하냐라는 것이고요. 자, 제시한 사례가 매우 구체적이고 타당하냐라는 것. 자,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사례를 일단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사례를 들고, 알겠죠? 그럼 사례를 들어야 되겠죠. 바로 여러분이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경험과 경력에 대한 사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하면서 어떤 겪었던 사례가 있는데 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했더니 해결이 되었고 그 해결이 된 걸 매뉴얼로 만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그때 즉흥적이거나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정확한 대응 방법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음식점들이 그런 거잖아요. 음식점도 한 손님이 온다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한 숟갈 떠주고 또 넣어주고 퍼주고 이런 거보다도 어떤 틀을 딱 만들어 놓는 거죠. 1인 정도. 한 사람이 왔을 때, 두 사람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몇 숟갈이 되어야 되고 몇 스푼이 되어야 돼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지면은 편하겠죠. 빠르게 또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것이 되게 좋아요. 시스템을 만든다, 매뉴얼을 만든다, 체계를 갖춘다, 데이터베이스, DB를 결국은 우리가 구축해 놓는 것이 장기적이겠죠. 그래야만 합니다. 자, 네 번째 비전을 알맞게 설명하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도교육청에 결국 각 비전이 다르죠.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있어요. 자, 비전을 알맞게 설명하고 5대 정책을 모두 말해야 돼. 이게 뭘 것 같아요? 문제가 지금 두 가지를 원한 거예요. A에 대해서 말하고 B에 대해서도 말하시오. 자, 가장 제가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부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두 가지를 물었는데 자꾸 한 가지만 대답을 해. 5대 비전을 그러니까 비전을 설명하고 5대 정책을 말하시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문제 중에. 그런데 뭔가 하나에만 꽂힌 거죠. 비전만 꽂혀가지고 비전만 막 외운 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5대 정책인데 한 세 가지밖에 말을 못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5대 정책이면 5대 정책이 돼야 돼. 그래서 달달달 외워. 포스트잇에 적어서 책상 앞에도 붙이고 아니면 어디 천장에도 붙이고 내 이마에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툭 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비전과 5대 정책을 물었으면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도 있네요. 개인적 방안과 제도적 방안을 모두 적절히 제시했다는 거예요. 완벽하네요. 개인적이고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노력 있어야 돼요. 우리도 사실 달걀 밖에서 깨지면은 그것은 결국 프라이밖에 안 되지만 안에서 깨지면 병아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줄탁동시라는 표현이 바깥에서도 쪼아야 되고 안에서도 빠져나오기 위해서 나도 막 몸부림을 쳐야 돼. 그래 이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의식적이라는 것. 개인의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죠. 사회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라이놀트 니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사회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제도적, 법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개인과 개인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우리가 1대1로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끝에서 꼭 해야 돼요. 그걸 면접하시는 분들도 좋아하거든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 한 몸 다 바쳐서 24시간을 근무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 그 방안 중에 이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요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미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자,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방안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개인적, 제도적. 자, 그래서 개인적이라는 용어를 계속 쓸 필요는 없고요. 개인적이라는 것이 거듭 자발적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의식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 변해야 되는 거. 한 개인. 반면에 다시 한번 사회적, 제도적, 법적, 정책적 이런 말들이 쭉 계속 호환이 되면서 똑같은 말이니까 그때그때 새롭게 써줘야 돼. 그러면은 분명히 창의성에서 의지력에서
발전 가능성에서, 전문 지식에서,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에서, 그리고 우리 역시 교육 공무직으로서의 정신 자세까지 이 모든 것에 매우 우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자, 이것이 말 그대로 공식적인 채점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만 보여드리는 따끈따끈한 아주 중요한 정보임을 제가 이번 1강의를 통해서 면접의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육공무직의 20대 팁이에요. 이제 면접과 관련해서 또 이 20가지를 제가 하나 또 잘 설명해 드리고 또 실제 교육공무직에 나왔던 면접 문제와 또 답까지 채점표에 있는 정답까지도 이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면접의 1강이었는데요. 중요했던 것 바로 2024년부터 변하는 교육공무직의 결국 4대 인재상 이게 이제 공무원의 4대 인재상으로부터 변화가 된 거고 5대 평정 요소는 그대로 역시 활용이 될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활용이 되되 어떻게 해야 매우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사회적인 방안들이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서도 정말 명확하게 요구사항대로 잘 반영해서 답변할 수 있다.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교육공무직 면접 1강은 마무리하고요. 또 2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